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쉬고 계시죠? 예, 저도 초반에는 상당히 잘 쉬었는데 이게 또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또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도 연휴가 끝나게 되면 국내 증시도 악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항상 보게 되면 연휴가 길면 이렇게 뭐가 하나씩 툭툭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기도 할 것 같아서 제가 최근 관련된 이슈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연휴 동안 금융시장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향후 시장 흐름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헝다그룹 파산 공포?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꼭지는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도 한번 짚어보고 그에 따른 영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휴 동안 해외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연휴 전 지난주 금요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지난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우, 나스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니케이, 항생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2% 내외의 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연휴 끝부분에서는 살짝 주가가 좀 반등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주식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채 금리 조금 다시 하향 조정됐고 달러화는 의외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유가 소폭 하락했고 구리 가격이 조금 많이 하락했네요. 그리고 의외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가상화폐 가격들이 아무래도 위험 회피 성향이 좀 높아져서인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제 결국 핵심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의 헝다그룹의 파산 그 공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차이나 에버그란데 그룹이라고 이 헝다그룹의 그 영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2불 27센트까지 떨어졌는데 얘가 2017년도에는 30불 넘어갔으니까 이때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낮고요. 그리고 불과 언제냐 작년인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 25불 정도 갔었으니까 거의 90% 정도 하락을 했죠. 10분의 1 토막 정도가 최근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만에 지금 10분의 1 토막이 지금 난 상황이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한 이유가 이제 헝다그룹 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사업 소개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헝다그룹은 처음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가 최근에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문어발식으로 그 사업 분야를 엄청나게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모터,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프로축구단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놀이공원도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있고 헬스케어, 그 다음에 네트워킹, 그 다음에 최근에는 생수도 그 제조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금융기관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사세를 확장시키고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부채에 의존한 그런 사업 확장이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위기에 좀 직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헝다그룹의 재무 상황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부채가 1조 9,500억 위안 정도 됩니다. 355조 원 정도 우리나라 금액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가 5,718위안, 우리나라 돈은 한 105조 원 정도고 이 중에 절반 가까이의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S&P가 신용등급을 트리플 C에서 더블 C로 하향을 했는데요. 여러분 느낌이 빡 오시죠? 이게 원래는 아마 그 싱글B 이상이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기 등급으로 이미 이동을 한 상황이고 거의 이제 디폴트 직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 20일에 은행권에 대한 이자가 나갔어야 되는데 아마도 안 나갔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정할 뿐이고요. 지금 쉬는 때라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9월 23일 날 5년물 채권 이자
8,350만 달러 하고, 그 다음에 2억 3,20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합치면은 993억 원의 달러 이자하고 425억 원의 위안화 이자가 지금 도래하게 되는데, 요거를 지금 못 갚게 되면은 이제 디폴트가 나는 상황이 된다. 요렇게 여러분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일단은 이제 중국 당국의 의중이 중요한데, S&P가 관련된 보고서를 냈어요.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 헝다그룹을 본보기로 파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19일 날 인민은행하고 은보감해, 우리나라의 뭐 금융위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 헝다그룹의 고위 경영진을 불러가지고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경영 안정과 부채 리스크 해소에 만전을 기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시가 결국 이제 8월 17일 날 있었던 중앙재경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이제 지적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시스템적 금융위기의 해소를 뭐 미리 사전적으로 좀 하자, 뭐 이런 어떤 회의 결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크리닝 해보니까 이거 헝다그룹 이 부채 규모 만만치 않네, 요거 니네 빨리 똑바로 잘 단돌이 해, 뭐 이렇게 아마 사전 예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제 이게 분위기가 한번 보시면 얼마 전에 보시면은 중국 정부가 뭐 사교육에 대해서 규제 가했죠. 게임 산업 규제했죠. 빅테크 규제하죠. 결국 이게 이제 내년도에 시진핑이 이제 3기 집권이라고 하는,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영구 집권과 같은 초유의 그런 어떤 장기 집권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시진핑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공동부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먼저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가 먼저 되라 라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는 함께 부유해지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뭔가 좀 빈부격차가 나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사교육 때문에 애들이 잘 안 나려고 하니까 뭐 사교육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하니까 게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국의 어떤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누출되면 안 되니까 뭐 빅테크 기업들을 뭐 규제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중국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부유라는 얘기는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른바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고요. 이 가운데서 헝다그룹은 이제 뭐 부동산을 선분양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 소지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과연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웬만해서는 지원해 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헝다그룹은 지금 23일 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상당 부분 많은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23일 날 이자는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관련된 뉴스나 기사를 보니까 이게 23일 날 이자를 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뭐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23일에만 1억 1900만 달러의 이자 지급이 있는데, 29일에도 4500만 달러가 있고, 10월 11일에 가면은 더 있어요. 그리고 올해 연말 가면은 2배가 넘는 이자 지급 일정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요거 다 제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두 번은 이자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예정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골치 아픈 거는 내년 가면 채권의 만기 도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 77억 100만 달러인데 23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24, 25, 26년 매년 대규모의 채권 만기 도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유동성들을 다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헝다그룹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 유동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산들을 지금 팔고 있는데, 문제는 뭐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겠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서 그룹이 지금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데 누가 이거 좋은 가격에 사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내고를 하려고 하겠죠. 야, 좀 더 깎아봐. 좀 더 뭐 너 돈 필요하지 않아? 이 정도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자산 매각 자체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고, 자산 매각도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 가격보다 이하로 매각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유동성 위기를 쉽게 극복하기가 결과적으로는 뭐 시간을 끌 수 있긴 하지만 중국 당국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보게 되면 2024년도 이후부터 이제 디폴트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사기업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오운드라는 게 바로 이제 국유기업입니다. 근데 2019년도부터는 국유기업의 디폴트의 규모도 그렇고 숫자도 상당히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 중국 당국은 예전에는 디폴트를 조금 막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없고 과하게 부채가 있는 기업들은 그냥 죽어라, 차라리. 그래야 어떻게 보면 건전한 시장이 되니까. 그래서 국유기업도 이렇게 디폴트를 용인하는 마당에 과연 이 사기업 헝다를 얼마만큼이나 살려주려고 할 것이냐, 여전히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헝다그룹이 만약에 부도가 나면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다행스러운 거는 헝다그룹의 대출 규모가 중국 내 은행 대출 총액의 0.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더욱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굳이 뭐 흔히 말하는 대마불사도 아닌데 too big to fail이라는 그 용어가 있죠. 죽이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그 대마불사의 요건에도 어떻게 보면 헝다그룹이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은행 내에서의 전체적인 대출 총액은 크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 채권 시장에 좀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헝다그룹이 유통시킨 이 저신용 등급 하이힐드, 그러니까 하이힐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트리플 B 마이너스 이하의 투기 등급 채권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투기 등급 채권의 규모 자체가 중국 전체에서는 달러 표시로 16%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아시아에서는 11%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헝다가 발행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하이힐드 채권의 규모가 달러채 기준으로 중국 전체에서는 16%고 아시아에서도 11%. 그러니까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둔화되면서 이렇게 헝다그룹과 같은 부동산 시장을 메인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뭔가 좀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헝다그룹이 부도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 이외에 비슷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 건설사들이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들도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에서 금리가 상당히 치솟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디폴트가 이제 악순환으로 가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크레딧 시장, 특히 이제 하이힐드 달러 표시 채권들이 상당히 좀 위축되고 금리도 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일단 시장 영향은 이렇게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뭐 2008년도 미국의 뭐 리먼 브러더스의 위기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느냐. 뭐 기사를 보니까 뭐 중국발 리먼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로 또 써 있는 것도 있던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까지 볼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은 그 외환보유고 규모가 현재 3조 2,300억 달러 정도에서 뭐 매우 큰 규모이고요. 그래서 뭐 달러 유동성에 대해서 아직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자,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대처하기가 상당히 좀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규제라던가 정책 내놓는 거 보면은 시장 논리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의사결정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헝다그룹이 문제가 돼? 이게 막 넘어가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뭐 피해자들이 속출을 하고 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러면 국유화하면 되죠.
경제 논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중국 정부는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를 뭐 시스템 위기, 뭐 금융 위기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금 오바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간에 중국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넘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붕괴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정말로 이 어떤 시스템 리스크 전반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불거질 정도로 막 그렇게까지는 안 둘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하이힐드 달러 표시 채권의 금리가 좀 급등하면서 조금 여유에 있는 기업들의 연쇄 도난 가능성, 연쇄 부도 가능성 정도는 있어 보인다. 근데 그게 뭐 중국을 넘어 뭐 세계로 전이가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뭐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좀 과한 우려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최근에 보면은 디폴트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2015년도 보면은 0.56이었던 디폴트율이 2016년도, 17년, 18년, 19년, 20년 가면은 이제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한데, 글로벌 평균하고 비교해보면은 글로벌 평균이 2020년 기준으로 2.7%, 미국은 3.9%, 유럽은 2.3% 비교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 회사채의 디폴트 비율은 0.8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어느 정도 그 통제 가능한 디폴트만 이루어지고 있고, 충분히 중국 당국이 통제하고 있다. 뭐 이거를 너무 과한 뭐 금융위기급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또 오바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안화 환율도 보게 되면 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6.47 위안에서 뭐 그 크게 어떤 뭐 변화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아마 이제 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조금 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요거 봐서는 이게 뭐 중국 내에서 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고 뭐 중국발 금융위기 뭐 요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해서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은 높지만 그에 따른 전반적인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다. 다만 관련돼 있는 뭐 약간 부동산 섹터의 하이힐드 달러 표시 채권들의 금리가 좀 튀면서 여유에 있는 기업들은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꼭지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이제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최근에 다우 지수를 보시면 사실은 헝다그룹 이슈 있기 전에도 다우 주가는 지금 8월 16일 날 고점 치고 슬슬 내려오면서 9월 초 이후에는 지금 하락세가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고요. 지금 작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120일 이평선도 지금 내려앉은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미국의 코로나 이들 확진자 수가 최근에 델타 변이 때문에 35만 건 확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이제 내려와서 뭐 10만 건대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큰 우려는 아닌 것 같고,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 양상을 보이는 거는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듭니다. 이제 용어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또 오바로 볼 수 있는데, 그냥 경기 모멘텀은 조금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그냥 여러분 그 어떤 용어적인 표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을 보게 되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모멘텀이 떨어지는 속도보다는 물가는 상당히 좀 더디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그런 경제의 상황이 좀 앞으로 좀 예고가 되고 있고, 지금 미국도 3분기, 4분기 GDP 성장률은 상당히 좀 낮게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뭐 헝다그룹의 파산도 그렇고 뭔가 좀 어떤 돌발 악재가 나타난다고 하면 과거 같았으면은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 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한 상황이 되게 되면 돈을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가에 대한 상승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해야
돈을 흡수하려다가 그냥 안 할게, 뭐 내지는 조금 천천히 할게, 이 정도이지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테이퍼링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고,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이미 자산 매입 규모 속도를 좀 줄이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자산 매입 규모를 정해놨는데 매입하는 속도를 줄이고 있어요. 근데 테이퍼링은 또 아니래. 약간 말장난인데, 어쨌든 이 증가율 그로스로 보게 되면 올해 초 정도가 이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규모의 증가율이 피크를 찍고 그들은 조금씩 유동성은 공급은 되고 있지만 유동성이 늘어나는 속도는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테이퍼링까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줄어들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미국에서 9월 FOMC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 23일 날 새벽에는 알게 될 텐데, 요번 9월 FOMC에서 이제 관심을 끄는 거는 테이퍼링이 이제 공식화하지 않겠냐. 이미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을 하는 게 나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마 9월 FOMC에서는 공론하고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제 10월부터 시작할지 11월부터 시작할지 요거는 조금 보겠지만, 9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 앞으로 하겠습니다, 연내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플러스 더해서 사실 이 9월 FOMC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테이퍼링의 공식화 여부보다는 점도표의 변화 가능성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 6월달 점도표를 보게 되면 2022년까지는 중위값이 제로금리 유지하다가 2023년 가서는 50bp 정도 인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예상한 위원들이 절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도 요번 9월 FOMC에서 점도표는 2022년, 즉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좀 늘어나서 중간값이 0에서 0.25가 아니라 0.25에서 0.5% 정도로 한 단계 올라가지 않겠냐 라는 지금 예상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FF 선물 시장도 보게 되면 내년 12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얼마일 것 같냐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0에서 0.25% 유지한다는 확률은 4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4%, 즉 절반 이상은 한 번 내지는 그 이상으로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FF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뭔가 좀 경기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 또 헝다그룹 같은 약간 어떤 뭐 이벤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이 더 세게 나와주지 못한다 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헝다그룹 자체의 큰 어떤 우려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을 더 세게 쓰지 못한다, 요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 이런 상황에서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가 어떤 모습 보이겠느냐. 일단은 연휴 끝나면 갭다운 하겠죠. 뭐 미국 증시가 2% 내외 하락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아주 크게 빠질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 투자 전략으로 봤었을 때 빠졌을 때 사야 되느냐, 바로 저는 조금 더 참자, 조금 더 기다리자.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 모멘텀은 좀 꺾이는데 물가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어서 통화정책이 약간 이제 후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위험자산을 이렇게 세게 볼 만한 요인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코로나 빨리 끝나가지고 뭐 백신 보급 다 돼가지고 다시 경제활동이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물가 지표가 빠르게 떨어져서 통화정책의 여력이 생기거나, 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주식시장은 조금 조정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바로 연내에 그런 상황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9월 말로 가는데 적어도 9월, 10월 뭐 한두 달 정도는 시장 자체는 일단 조금은 위험관리 쪽에 비중을 두는 게 맞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주가가 아예 폭락할 거냐, 3천이 깨지고 막 내려갈 거냐, 흔히 말하는 패닉셀링이 나타날 거냐, 요거는 환율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는 1175원 정도로 좀 하락하면서 좀 끝났는데, 아마도 목요일
시작하게 되면 환율도 좀 튀면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12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정리가 좀 상단이 막힌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막 3000선이 깨지는 패닉셀링 이렇게까지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환율이 너무 크게 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환율보다 중요한 게 달러 유동성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달러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통화수합 금리, CRS라고 합니다. 크로스 쿠폰 레이트 수합의 앞자를 따서 뭐 CRS라고도 하고 누군 CCS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 통화수합 금리를 보시면 지금은 뭐 여전히 높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작년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 보시면 이렇게 급락하죠. 이제 요게 급락하면 뭔가 달러를 조달하기가 어려운, 달러가 경색되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달러가 경색되는 환경이 되면 원화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원화라도 팔아가지고, 원화 자산이라도 팔아가지고 뭔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더 3000선이 깨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여쭤보시는데, 헝다그룹의 뭐 이슈가 이제 결국 중국 부동산 시장 내 불안이니까 이게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된다? 제가 봤을 때 연결고리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율이 튀고 또 그 이면에는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부족한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해야 되고 그 중에 또 부동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의외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외화 유동성의 경색 여부에 달려있다. 즉각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이런 사이드 이펙트로 달러 유동성의 경색이 생기면 국내 자산시장도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앞으로 달러 유동성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 통화수합 금리를 잘 지켜보자. 요 정도가 일단은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추가적으로 진행사항들 좀 지켜보면서 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오늘 영상의 결론은 헝다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찻잔 속 태풍 정도 내부 이슈일 것 같은데, 본질적인 거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적인 대응이 추가로 나오기 어렵다라는 부분, 요 우려가 좀 완화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자, 이런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참고로 오늘 이따가 7시부터 연합인포맥스 라이브 사회를 보게 되는데,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 관련돼서 좀 더 궁금하시면 저희 연합인포맥스 라이브 채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용찬 소장님 또 출연하신다고 하니까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